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산백병원 비뇨기과 근무하는 정혜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요로결석의 예방과 관리가 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논문은 제가 대한의사협회지에 요로결석의 예방과 관리라는 주제로 논문을 실었던 것인데 이 내용을 주로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요로결석의 위험인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요로결석의 예방과 관리에 있어서 식이요법, 다음에 약물요법, 다음에 요로결석의 추적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요로결석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요로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혈액에서 노폐물을 걸러서 이제 소변으로 이제 만들고 배출까지 하는 장기들을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상부요로는 이제 신장과 요관이 되겠고, 하부요로는 방광과 요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요로에 생기는 돌을 요로결석이라고 하는데, 사실 좀 흔하게 발생하고, 문제는 재발률이 또 높고 갑작스럽게 심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구리나 사타구니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유관적 혈뇨가 동반되기도 하고, 발열, 오심, 구토 증상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유병률을 보면 저희가 이제 평생 유병률, 그래서 평생 살면서 한 번 정도 걸릴 율이 한 11.5% 정도 된다고 돼 있고, 국내 요로결석 환자를 조사해 보니까 한 21.3%에서 재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요로결석 환자에게 있어서 물론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로결석을 앓으셨던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굉장한 통증, 그리고 매번 이런 병원에서 치료받고 비용도 들기 때문에 그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요로결석 환자분 개개인에게 맞는 적절한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환자분의 결석이 어떤 성분인지 성분 분석이 필요하고, 저희가 이제 24시간 동안 소변을 채집을 해서 이제 소변에서 어떤 결석 관련 위험인자 등이 있는지 그런 대사 검사가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석 성분 분석은 어떤 진단 및 치료 결정에 있어서 기초가 되고, 24시간 저희가 요즘 결석 관련 위험인자 검사는 대개 이제 결석 자꾸 재발하는 분이나 고위험군에서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4시간 소변 검사로 요산도라든지 칼슘, 옥살산, 요산, 구연산, 나트륨, 마그네슘 등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들이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요. 옥살산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식물에 되게 이제 많이 들어있는 물질인데, 저희가 이제 음식에 있어서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요산은 어떤 이런 단백질, 퓨린이라는 단백질 분해 산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시간 소변 검사를 할 때는 일상적인 식사를 하면서 최소 20일 동안 요로결석이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혈액 검사로 저희가 이제 칼슘이라든지 요산 등을 측정하고, 혈중의 칼슘 수치가 증가된 경우는 이런 부갑상선 호르몬하고 비타민 D 등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위험인자를 보시면 나이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유소년기와 노년기엔 잘 발생하지 않고 30에서 50대에서 호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꿈꾸는 연필님이 질문을 주신 건데요. 남자만 걸리는 질환인지, 그건 아닙니다. 여성도 걸리는데 보통은 이제 남성에서 더 호발한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런 요로 결석의 남녀 차이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를 보면 더운 지역, 그 연평균보다 높은 지역에서 결석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온도가 소변의 칼슘 배출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국내 연구에서도 보면은 이런 온도가 높을수록 결석 발생률이 높았고 습도가 이제 높으면 결석 발생률은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로 결석으로 인해서 응급실을 방문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보면 8월 달 더울 때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가장 많았고 2월에 가장 적었고 계절별로도 여름에 방문하는 환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를 보면 식습관이 요로 결석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하게 이제 오해하는 게 칼슘 섭취는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칼슘 시기가 돌을 더 잘 발생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옥살산이 풍부한 음식물 섭취로 인해서 결석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섭취도 결석 형성의 주요 인자가 되겠고, 그 밖에 이제 나트륨도 논란이 있으나 가능한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성 탈수도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위험 질환으로 비만, 심혈관 질환, 당뇨, 대사증후군, 통풍, 활동 저하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은 그 이제 결석 유병률하고 발생 위험이 체질량 지수가 높을수록 더 잘 결석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국내 연구를 보면 체질량 지수 25, 그러니까 비만 기준이죠. 25를 초과한 군은 결석 위험도가 1.36배 정도 증가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혈압이 있는 경우도 요로 결석의 위험도가 1.34배 증가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 역시도 당뇨가 있는 경우 국내 연구를 해보니까 요로 결석 위험성이 한 1.2배 증가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뭐 비만, 고혈압, 뭐 당뇨, 뭐 높은 중성지방 등등 해서 3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국내 연구를 해보니까 대사증후군에서도 신장 결석 유병률이 한 1.25배 높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풍, 그래서 이제 통풍 환자도 요로 결석이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척수 손상 환자나 근위축증 환자에서 부동자세로 장기간 침상 안정을 하는 경우 요로 결석의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요로 결석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 환자분들의 결석이 무슨 성분인지 분석하는 것이 모든 요로 결석 환자에서 추천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발할 때마다 또 이제 결석 성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시행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그래서 크게 결석 성분에 따라서 결석 종류를 나누면 칼슘석, 요산석, 감염석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결석 성분 분석에 대한 결과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결석을 받아오면 이걸로 이제 성분 분석을 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빨간 네모에 친 것처럼 이제 유릭 엑시드, 이분은 이제 요산석이 100%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요로 결석 그 성분에 따라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역시 제일 많은 거는 저희가 이제 칼슘석 제일 많았고, 다음 감염석, 요산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분에 따른 그 각 결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칼슘석과 요산석에 대해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칼슘석은
요로결석에 있어서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 중 대부분은 옥살산 칼슘석입니다. 그래서 옥살산 칼슘석은 연령과 성별을 통틀어서 제일 흔한 결석입니다. 그래서 옥살산 칼슘석의 가장 흔한 대사이상, 그래서 이제 주로 24시간 소변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면 소변에 칼슘이 많이 배출되는 고칼슘요증이 제일 원인으로 높았고, 그 다음에 소변이 옥살산이 많이 나오는 고옥살산요증, 그 다음에 요산이 많이 나오는 고요산요증, 그 다음에 마그네슘과 구연산은 결석을 안 만들게 해주는 좋은 물질인데,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낮거나 구연산이 소변에 적은 그런 것들이 흔한 대사이상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게 나중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어떤 원발성 부갑상선 항진증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요산석은 특히 매우 높은 재발률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 전 세계적으로 한 10%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저희 논문 조사한 거 본 것처럼 한국에서 비율은 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산석 형성의 두 가지 주요한 요인은 소변에 요산이 많이 배출되는 고요산요증, 그리고 낮은 요산도가 되겠습니다. 원인은 대개는 보면은 이런 동물성 단백질이나 그런 과다한 식이 섭취가 되겠고요. 통풍도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4시간 요중 결석 관련 위험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칼슘석에서 제일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소변의 이상 소견을 보일 수 있는데 고칼슘요증이 제일 흔합니다. 그래서 고칼슘요증을 보이는 질환으로는 되게 이제 특발성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고칼슘요증 보이는 환자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지 체크를 좀 잘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구연산이 결석 형성의 억제 물질인데, 이런 구연산이 뭐 만성 설사라든지 뭐 대사성 상증, 저칼륨 흡수증 등에 의해서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원인으로 이제 옥살산이 많이 소변에 배출되는 고옥살산 요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한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원발성은 옥살산이 계속 침착하게 되는 유전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흔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유전 질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인성 고옥살산 요증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개는 장 절제 이후에 장 절제를 하면은 다른 이제 지방이라든지 이런 흡수가 안 돼서 오히려 이제 옥살산이 흡수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크론시병 환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서 장인성 고옥살산 요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실 이제 제일 흔하다고 이제 생각되는 이제 옥살산이 함유된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 그래서 2차성으로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요산요증도 칼슘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요산은 이런 단백질의 대사 물질인데, 그래서 이제 고요산요증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이런 단백질 과다 섭취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소변에 요산이 많이 배출이 되면 이런 이제 칼슘석이라든지 요산석 형성을 증가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마그네슘 요증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이 역할이 장내에서는 이런 이제 옥살산 흡수를 줄여주고, 소변에서는 옥살산이 칼슘하고 이제 붙는 걸 막아줌으로써 결석 형성을 낮춰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마그네슘이 저하된 경우에 칼슘석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산석은 이제 요산도가 매우 낮은 경우, 그리고 이제 고요산요증 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로결석의 예방과 관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식이요법. 그래서 기본적으로 칼슘석이든 요산석이든 다량의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결석 환자분들은 하루 최소 2.0에서 2.5리터를 소변량을 목표로 하거나 또는 2.5에서 3리터의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좋고,
근데 이제 환자분들 상담해 보면 꼭 생수를 먹어야 되냐, 그러니까 생수를 이렇게 많이 먹는 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는 뭐 다른 음료도 드실 수 있겠지만 주의할 거는 설탕이 또 많이 들어가 있으면 결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당류, 저칼로리, 무알코올 음료가 추천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요즘 구연산을 함유하는 감귤류 주스들이 추천이 되는데요. 이제 감귤류 주스를 복용할 때도 그런 저당류가 좋겠고, 아니면 이제 생수에 뭐 여러 이제 감귤류들을 좀 착즙을 해서 같이 섞어 드시는 것도 수분 섭취에 하는 데서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와 차도 옥살산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이제 결석 형성을 좀 증가시킨다고 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연구들은 뭐 다량의 커피차는 그런 결석 형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도 했다고 돼 있긴 한데 좀 주의하는 것이 좋겠고요. 알코올도 결석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요로결석이 걸려서 빨리 배출시키려고 맥주를 뭐 많이 드셨다, 그래서 잘 빠졌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맥주가 이뇨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급성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맥주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드시면 아무래도 결석 발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염분 섭취 제한 및 정상 칼슘 섭취입니다. 그래서 저염식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소변에 칼슘 배출이 줄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칼슘을 정상적으로 정상 칼슘 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칼슘 시기를 하거나 너무 많이 드시거나 하면 결석이 잘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제 칼슘 보충제인데 일반적으로 당연히 결석 환자한테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꼭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셔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칼슘 보충제를 드시면서 24시간 그 소변 검사를 통해서 그 소변의 칼슘 농도가 많이 증가하는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칼슘 보충제를 시기와 함께 복용하면 좀 그런 고칼슘요증 증가 위험이 없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D는 결석 재발과 좀 논란이 있는데요. 어찌됐건 비타민 D 결핍증이 있어서 결석 환자분이 비타민 D를 드셔야 한다면 아까 칼슘 보충제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이 고칼슘 요증, 소변에 칼슘이 많이 높은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옥살산 섭취 제한입니다. 그래서 이 옥살산을 통해서 칼슘 결석이 많이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음식으로 시금치, 대왕, 감자, 초콜릿, 땅콩, 아몬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량 비타민 C는 옥살산 배출을 증가시켜서 결석 생성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매일 1000mg을 초과하는 비타민 C 이런 영양제 복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질문을 주셨는데요. 신장 JOLKAMAN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신장 및 요로결석 환자입니다. 발생 원인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데 비타민C 고용량을 3개월 정도 복용 시에 결석이 발생되더랍니다. 근데 결석 발생 후에 신장 기능 관련 수치가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 됩니다. 사구체 여과율 90에서 60으로 크레아틴 수치도 1.2가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결석으로 인한 신장 기능의 저하도 가능한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석이 당연히 이제 통증이라든지 통증이 심하니까, 그리고 혈뇨도 많이 발생하니까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요로결석이나 이런 것들이 2차적으로 저희 신장을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개 요관에 있는 결석은 당연히 소변이 신장에서 방광으로 내려오는 길에 막고 있으니까 바로 그거는 빨리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신장 결석인 경우도 저희가 되게 거대 결석인 경우는 신장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환자분께서는 어쨌든 비타민 C 고용량을 결석 예방을 위해 안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어서 말씀드리면 과일하고 채소 섭취를 많이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 이제 유제품 말고 이제 비유제품 동물성 단백질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과일과 채소 섭취를 많이 하시면 칼슘석 형성을 억제하는 구연산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제품 단백질의 경우는 소변의 구연산도 증가시키고 옥살산 배출도 낮추어서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반면에 비유제품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칼슘석 결석, 요로결석을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요산석은 마찬가지로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하루에 한 2.5에서 3리터 수분 섭취 추천되고, 그다음에 소변에 알칼리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렌지 또는 레모네이드 주스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비유제품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채식을 하면 요산도가 증가하고 요산 배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제품 동물성 단백질, 특히 이제 요산석은 퓨린의 대사 물질이라서 퓨린 함량이 많은 음식을 보면 이런 멸치, 정어리, 청어, 고등어, 뭐 조개류, 그다음에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팜플렛은 저희 이제 대한비뇨의학회에서 환자분들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제 수산칼슘 결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산이 이제 옥살산입니다. 그래서 옥살산 칼슘 결석에서 각각의 이제 곡류, 어육류, 채소류, 뭐 이렇게 과일류에 따라서 수산, 즉 옥살산이 많은 음식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곡류에서는 옥살산이 많은 게 고구마, 옥수수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육류는 뭐 이런 토마토 소스가 첨가된 구운 육류요리나 두부콩, 그다음에 채소도 보면은 이제 시금치가 유명하죠. 시금치 있고 뭐 가지, 뭐 샐러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류에는 이제 견과류 등이 있고요. 과일류에서도 이제 뭐 딸기, 블랙베리, 블루베리 등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아까 이제 섭취를 좀 줄이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대개 한 1g 정도라고, 체중 1kg당 1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체중이 한 60에서 70kg인 경우는 대개 이제 몇 끼 식사에 고기 80g, 생선 100g, 계란 2개, 두 160g 뭐 요 정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요산석은 이제 보시면 어육류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제 육류 내장, 그다음에 뭐 이런 고등어, 뭐 이런 생선류, 그다음에 조개류 등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술, 알코올에 맥주, 소주 뭐 이런 것들도 요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약물요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로결석의 이런 약물 치료는 이제 자꾸 재발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식이요법과 병행하는 필수적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칼슘석에 있어서 고칼슘 요증이 보인다 하면은 이런 사이아자이드 이뇨제라는 약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구연산 칼륨, 중탄산염 나트륨 이런 약제들을 쓸 수가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연산 칼륨은 이런 구연산 요증인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알로퓨리놀이라는 약물인데요. 이거는 통풍 환자분들한테도 많이 쓰는 약인데, 그래서 이제 칼슘석인데 이제 고요산 요증일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 절제 후나 뭐 크론병 같은 분들, 장인성 고옥살산 요증인 경우에 이제 오히려 칼슘제를 복용을 하면 소변의 옥살산 배출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이 소변 검사에서 떨어져 있다. 그런 경우에도 이런 마그네슘 제제를 복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산석인 경우 결국 목표는 요산도를 높이고 알칼리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연산 칼륨이나 중탄산염 나트륨이 이런 요산도를 높임으로써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표는 저희 이제 대한비뇨내시경 로봇학회에서 요로결석 진료 권고안을 만들 때 국내에서 처방이 가능한 약물을 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주로 요게 이제 저희 계속 말씀드린 우리 구연산 칼륨, 그다음에 중탄산 나트륨 이런 제제들을 옥산산 칼슘석이나 요산석에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생활 양식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만 당뇨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장결석 형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비만 당뇨 조절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추적 관리. 그래서 이런 대사검사, 24시간 요즘 결석 관련 위험인자 검사를 이제 식이요법과 약물요법 한 다음에 한 8주에서 12주에 한번 시행을 합니다. 근데 대개 저희가 요즘 결석 관련 위험인자들이 지속 이상 소견 보이면 약물 용량 조절 후에 검사를 추가로 다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요즘 소변에 결석 관련 위험인자들이 정상화됐다면 검사는 1년에 한 번 시행으로 충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상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일반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도 할 수 있는데 가장 정확한 검사법은 조영제를 쓰지 않는 이런 비조영증강 CT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방사선량을 줄인 저선량 비조영증강 CT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제 결석이 없이 안정된 상태라면 1년에 한 번 정도 추적 관리를 영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 정리인데요. 그래서 이제 요로결석을 예방할 수 있는 식이요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칼슘석에 있어서 다량의 수분 섭취, 그다음에 감귤류 주스 섭취 권장. 다만 설탕이 함유된 거는 제한한다. 그리고 이제 염분을 섭취 제한하고 칼슘은 정상적으로 복용 식이 습관을 해야 되고 이런 옥살산이 많은 음식은 섭취 제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육류 대신 과일과 채소 섭취를 권장하고 고용량의 비타민C 제제나 칼슘 보충제는 제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산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수분 섭취와 육류를 제한하고 과일과 채소 섭취를 권장하게 되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JOLKMAN 선생님께서 칼슘 농도 관리를 위해서 비타민 K 등 관련 영양제 복용 중인데 요산 수치도 계속 모니터링 중입니다. 다행히 결석 발생은 안 되고 있지만 위에 언급했듯이 신장 기능 저하가 걱정됩니다. 혹시 결석으로 신장 기능 저하 가능한지 기능 정상화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연령은 40대 후반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석이 신장 기능 저하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결석 이런 환자분이시라면 자꾸 재발되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비조형 증강 CT도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영양제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용량 비타민 C나 칼슘들이 많이 들어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병원을 방문하시면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런 24시간 소변 검사를 통해서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뭐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는 결국 그 이제 수분 중요할 것 같고, 수분 섭취가, 그다음에 염분 섭취를 줄이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결국 병원을 방문해서 좀 추적 관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너량이 님께서 요로결석은 약물로는 치료가 안 되나요? 주셨는데요. 글쎄요. 이제 저희가 결국 그 요로결석은 어떤 뭐 수술적인 방법이라든지 다른 방법이 주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결석이 이렇게 크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결석 배출에 도움이 되는 약물 치료법도 사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약물요법, 예방과 관리에 있어서 약물요법들은 사실 주로 이제 예방 차원에서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산석인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좀 해결이 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현미밥 실원님이 교수님 아주 가끔 1년에 3-4번 정도 소변을 보실 때 요도의 고통이 느껴진다고 하시는데 이게 요로결석인가요? 하시는데요. 사실 이제 요로결석 환자분들이 대개는 이제 옆구리나 복통 등을 호소하시고, 소변 볼 때의 고통은 그렇게 되게 호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요도에도 이제 그 결석이 이제 빠지다 걸려서 이제 소변 볼 때 엄청 이제 아프면서 요도가 혈뇨가 보인다고 말씀은 하시는데요. 글쎄 이제 요도의 고통 소변 볼 때 이제 있는 경우는 뭐 사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가끔 그러신다고 하지만 통증이 있으실 때 한번 병원 방문하셔서 뭐 기본적인 소변 검사하고 뭐 다른 뭐 CT라든지 뭐 직접 요도 안에 다른 뭐가 있는지 뭐 내시경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장구님이 작은 결석들이 있으면 구연산 마그네슘 같은 게 도움이 되나요?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결국은 이제 만약에 이제 작은 뭐 요관에 있는 돌들이라고 하면 그거는 요관에 있는 건 빨리 이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약물 배출에 직접 도움이 되는 그런 약물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방 차원에서, 그래서 작은 결석들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는 그런 24시간 소변 검사를 통해서 뭐 구연산이 소변에 낮은 저구연산뇨증이나 뭐 저마그네슘뇨증 같은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소한 더 커지지 않게, 네.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엔젤님께서는 이제 결석하고는 다른 질문 주셨는데요. 이제 50대 중반이시고, 이제 질염으로 산부인과 이제 치료를 했는데 방광염 증상으로 개인 비뇨기과에서 진료 중이십니다. 이제 소변 검사에서 이제 대장균이 많고 잔뇨량이 검사에서 45에서 65 정도라고 하시고, 글쎄요. 일단은 그 잔뇨량은 정상이십니다. 그거는 이제 많이 남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질염이 있으면 방광염도 같이 발생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개 방광염은 치료가 잘 되니까, 예, 치료 거기서 잘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계속 뭔가 증상이 있으시면 이제 만성 방광염에 대해서 또 한번 자세한 다른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성 방광염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약제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방금 엔젤님께서 소변 잔뇨량이 몇 미리까지 정상으로, 그래서 대개는 한 뭐 50에서 100cc 미만까지 잔뇨가 그렇게 좀 정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뇨량이 기준치 이상이면 방광에서 세균이 자라나요. 그러니까 소변을 못 보시는 분들, 잔뇨량이 많은 분들은 방광염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예. 이제 대장균이 방광에서 자라서 겁난다고 하시는데, 대장균은 우리 몸에 원래 같이 있는 공생균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면역 저하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방광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말자님께서 46세 여성인데, 유관적 혈뇨가 하루 이틀 나올 때가 있다고, 근데 신장하고 방광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 하셨답니다. 다른 검사를 해야 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이제 초음파 검사도 좋긴 한데, 초음파 검사는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유관적 혈뇨가 계속 나오시면 복부 CT라든지 뭐 방광내시경 등을 비뇨의학과 방문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꿈꾸는 연필님께서 소변에 거품이 많이 섞여 나오는데 혹시 신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걸까요? 하시는데요.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이제 거품뇨로 많이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품뇨일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소변에 단백뇨가 나오는지 체크를 꼭 소변 검사를 통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근데 이제 단백뇨가 나오면 대개는 저는 이제 신장내과에 의뢰를 하고, 근데 이제 단백뇨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증상이 없으시다면. 또 엔젤님께서,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잔뇨 때문에 대장균이 제거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방광근육에 관련된 검사가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잔뇨량이 아까 한 50에서 60 정도셨던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방광 기능이 떨어졌는지에 대한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역동학 검사라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뭐 잔뇨가 뭐 소변 보고 200, 300 이상 남는 분들, 신경이성 방광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생님께서 항상 아랫배 통증이 있으시고 회음부 통증도 간간히 있다고 하셨고 검사를 받아야 할까 하셨는데요. 당연히 이런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대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남성분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는 되게 먼저 좀 생각하는 게, 물론 다른 검사들을 해보겠지만 뭐 만성 전립선염 뭐 이런 것도 증상이 있을 수가,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서 비뇨의학과 방문하셔서 뭐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복통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자세히 뭐 영상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소변이 농축된 소변을 보면 요도에서 느낌이 불쾌한 경우가 있으십니다. 치료가 필요할지, 물을 많이 드시면 호전되는 것 같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물을 많이 드셨을 때 호전이 된다면 굳이 치료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소변의 염증, 뭐 방광염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있다가도 호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 수분 섭취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기 건강검진에서 비뇨기과 관련한 검사가 있으신지 정기적으로 비뇨기과에 검사 받을 필요는 없는지 문의 주셨는데요. 대개는 이제 전립선 비대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전립선암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40대 후반이나 50대 넘는 남성분들한테는 뭐 1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전립선 검사를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뭐 여성분들도 뭐 기본적인 소변 검사 당연히 그건 하는 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오늘 주제가 이제 요로결석이니까 요로결석이 이제 아까 통증이 심하다고 그랬는데 통증 없이 이제 매복결석이라고 그래서 콩팥이라든지 요관에 큰 돌들이 있는데 증상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선 초음파, 신장 초음파나 이런 것도 검진에 한 번씩 하시면서 그런 게 뭐 숨은 요로결석이 있는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아까 엔젤님께서 배뇨장애약을 주셨다고 하는데 장기간 드셔야 될지 문의 주셨는데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대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약물 배뇨장애 있으신 분들 약을 드려보고요. 증상이 좋아졌으면 한번 끊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연세 많거나 이제 방광 기능이 워낙 안 좋으신 분들께서는 장기간 드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질문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요로결석의 예방과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요로결석의 당장의 이제 치료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제 계속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고 재발률도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요로결석 환자분들께는 그런 예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 내용들이 이런 요로결석 환자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